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린트 59번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좌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난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가? 난 여기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며 여기에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난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뼈대와 아웃라인, 방향 감각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사의 첫 번째 파트 해방 3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이후 3년의 시간을 공부할 건데 그 중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춘다?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런 노력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포인트로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복습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리고 한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 여기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반응, 그리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59번 프린트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와서 쌤 복습한다네요. 네, 맞아요. 자, 뒷장 넘어오면은 앞에서 배운 중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여기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 프린트 앞장 뒷장을 이제 막 번갈아가면서 보긴 좀 번거로우실까봐 뒷장에도 중요 내용들, 연결되는 중요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누가 3국,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카이로 포츠담에담에서 약속한 대로 한국을 독립시켜주긴 시켜줄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냐,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세 가지 사항이 뭐였죠? 네, 이 나라의 남한과 북한, 좌익, 우익,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통일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런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걸 서포트해주기 위해 우리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가 최대 5년 동안 뭘 하겠다?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 라고 하는 게 삼국 외상회의의 세 가지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삼국 외상회의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가 신탁 통치를 오보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관한 좌익과 이거 물어본 친구 있어. 잠깐만 얘들아, 마이크 끊어서 미안합니다. 이 동아일보에 여러분들 가짜뉴스,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빼버리고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만 보도했을 때는요, 그 가짜뉴스가 퍼뜨려졌을 때는 좌익과 우익 가리지 않고 신탁통치 반대를 했어요. 당연한 거죠. 독립에 대한 아무런 그런 방안도 없이 신탁통치만 떨렁 이야기했으니까 다 반대했지만 이 동아일보의 가짜뉴스가 이제 들통이 나고 삼국 외상회의의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모두 공개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이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관해서 좌익과 우익이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좌익은 어디 주목했죠? 네, 삼국 외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통일된 정부,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이 삼국 외상회의 어떻게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좌익은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관한 총체적인 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 우익은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의 핵심은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식민 통치의 연장인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식민지가 될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 제가 아래에도 만화로 이렇게 실어놨죠. 좌익, 삼상결정 총체적 지지, 임시 민주정부 수립 핵심이야. 신탁 통치 줄일 수 있어. 그 반에 우익은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신탁 통치는 식민 지배의 연장이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좌우 대립이 얼마나 심각해졌는가. 이 친일파들이 이제 본인을 우익에 푸시켜서 반공투사로 위장한다는 이야기했죠. 그리고 삼국 외상회의에서 약속을 한 대로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기 위해 뭐가 열려요? 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다만 여기서는 문제가 있죠. 이걸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열렸는데 그 통일된 임시정부에 어디까지 참여시킬 거냐, 이 범위를 가지고 미소가 갈등을 벌이죠. 소련은 3당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단체만, 미국은 찬성하건 반대건 모든 단체 다 참여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련은 좌익을 참여시키고 싶은 거고 미국은 우익을 참여시키고 싶은데 우익이 지금 반대 중이니까 찬반 모두 참여시키자라는 논리를 갖고 왔죠. 이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무기한 휴회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었어요. 한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세 가지 내용, 그리고 한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반응,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좌익과 우익의 반응, 그리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결렬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이제 이번 시간 이어서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 나라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게 왜 이리 힘든지, 그죠? 참 힘들죠, 여러분. 네. 자, 이때 발상의 전환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힘들면 굳이 왜 하느냐? 힘들면 안 하면 되지. 뭐하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느냐? 차라리 뭐하자?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서 단독정부로 따로따로 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고 훗날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이승만이에요. 이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 가서, 지역 이름이요, 전라도 정읍이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을 합니다. 이걸 정읍 발언이라 그래요. 이 정읍 발언에서 했던 핵심적인 주장은 통일정부가 아니라 우리 남한만의 뭘 만들자? 단독정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료로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 자료가 나와 있죠. 굉장히 S급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1차 지금 미소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거야. 임시정부 참여 범위를 놓고서 미국과 소련이 갈등하다가 무기한 휴회됐잖아요. 언제 열릴지 모르잖아, 그지? 이게 지금 재개될 계획이 안 보인다. 그리고 통일정부를 만드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핵심이 나오죠. 우리는 뭐하지?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38도선 이북지역에서 소련이 나가도록 막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여기 남방만의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네, 이게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 여러분 이승만의 정읍 발언 같은 경우는 시험에 주로 어떤 포인트로 나오냐면 이 내용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발표된 시점을 되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언제 나왔죠? 그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왔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가 열리고 동아일보 가짜뉴스 터지고 좌익과 우익이 삼국외상회의 결정을 놓고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그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 시점에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승만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단순히 이것만 들으면 이승 나쁜 새끼네? 미친 새끼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 흥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하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요. 여러분들만의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역사를 배운 이유예요. 다음에 상황적인 측면을 제가 양쪽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승만이 이런 말을 했던 정읍 발언의 배경은 당시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 건데 그 정부에 어디까지 참여시킬 거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던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 때, 이때 이미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북한 지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누가 권력을 장악했다?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상황이다. 그리고 이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은 이 1차 미소공동회가 열릴 때 이미 북한에 뭘 만들었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북한 지방의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미. 그리고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뭘 했느냐? 이름하여 민주개혁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민주개혁. 자, 이 민주개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일파를 처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그렇죠, 농민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살기 좋아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아요. 왜? 뭐가 없죠?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이 왜 없죠? 농민들이 게을러서, 가난해서? 아닙니다. 일본에게 빼앗겼죠, 여러분들. 35년의 식민지배 동안 토지조사 사업, 산미정식 계획, 남면 북양 정책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일파 지주들에게 땅을 다 뺏겼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네? 이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줘야겠죠. 얘들아, 이 땅을 돌려줘야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항상 제가 그랬죠. 갈등은 원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 35년의 식민지배를 거친 이후에 이 친일파 지주들로부터 국가가 땅을 가져와서 농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야? 그래서 how, 어떻게 지주들에게 땅을 가져와서 어떻게 분배할 건데, 이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 얘들은 개인의 사회재산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걔네 편의점에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지주들에게 땅을 가져올 때 돈 주고 사옵니까? 아닙니다. 뚝배기를 깨버리고 그냥 갖고 오는 거죠. 무상 몰수. 그리고 농민들에게 나눠줄 때도 공짜로 무상 분배. 이게 공산주의 시스템이야.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이런 방법 아래 북한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건 북한의 토지 개혁은 그 땅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만 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유권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할게요. 자, 수진이랑 나윤이가 있어요. 저희 반 학생 알려드릴게요. 수진이 나윤이가 있는데 이제 이 수진이랑 나윤이한테 땅을 줬어. 실제로 소유권을 준 거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수진이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땅에서 쌀 100가마를 생산했어. 근데 나윤이는 능력이 부족해서 50가마밖에 생산을 못한 거야. 자, 뭐가 생기는 거죠? 네, 능력에 따른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면은 그 수진이는 생산한 100가마 다 수진이 거야. 본인의 땅이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합쳐서 100가마 50가마 합쳐서 n분의 1 해가지고 75가마씩 나눠 갖는 거야. 이게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분배 빈부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시스템인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뭐만 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지을 권리만 주는 게 북한의 토지개혁입니다. 자, 어쨌건 얘들아, 이것도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친일파 처단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잘했냐? 근데 이것도 이거 뭐 역사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고 좀 나중에 이제 흥미 있으면 찾아보는 좀 심화적 내용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친일파 처단도 100%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북한도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직 기술직들은 그대로 사상 교화를 시킨 다음에 등용을 하고 좀 악질적인 친일파들 있죠. 남한으로 내려보냈어요. 쫓아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쓰레기 쳐 버리듯이 남한으로 버린 거야. 그래서 이 북한에게 많은 걸 잃은 친일파들을 혹은 북한의 사회에 용인될 수 없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민주개혁의 두 가지 내용, 친일파 처단, 토지개혁, 이거 얘들아,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앞서서 얘들아, 이 정도 스케일의 개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의 개혁은 국가의 근본 체제를 뒤흔드는 개혁이고, 이 정도 스케일의 개혁은 정식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되는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런 개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네,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개혁을 하고 있어. 심지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이미 북한을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승만이 저 새끼들은 우리랑 같이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송수 맞을 것 같은데 빨리 우리도 준비하자,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인 권력 욕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식적으로 단독 통일 정부가 아닌 단독 정부를 이야기한 건 이게 처음이었고, 이건 당연히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란 말이야. 이때는 6.25가 터지기 전이라 서로 간의 그런 증오가 지금처럼 심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통일정부가 기본 디폴트 값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레귤러라는 거죠. 그래서 정읍발언 이후에 극심한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서요? 중도파. 좌우의 갈등을 화합해서 이 나라의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자고 하던 이 중도파들이 나섭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건국동맹과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활약했던 중도 좌파 여운형, 그리고 김규식, 파리강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서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고 임시정부의 부주석이기도 했던 중도파 김규식, 이렇게 또다시 중도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절대로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 뭘 만들어야 한다? 통일된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만드냐? 우리 좌익 사회주의와 우익 민족주의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좌우합작위원회를 이 여운형과 김규식의 중도파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좌랑 우를 합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냐면은 좌익과 우익이 각각 따로따로 원칙을 만들어요. 좌익이 우리가 나라를 만든다면 이런 나라 만들 겁니다. 좌익의 5원칙, 우익은 무슨 소리? 이런 나라 만들 건데 하고 우익의 8원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예 지금 서로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년은 점심 뭐 먹을래? 난 짜장, 난 짬뽕, 난 양념치킨, 난 후라이드, 이런 식으로 갈라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쪽을 화합할 수 있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짬짜면이나 양념반, 후라이드반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이 강극단에 있는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끌어안기 위해서 이 좌익이 주장했던 국가 설립 방안인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이 주장했던 우익의 8원칙을 섞은 짬짜면을 만드니 그것이 바로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좌와 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7가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5가지 정도 볼 건데, 쌤, 7원칙인데 왜 5개만 봐요? 나머지 2개는 서로 테러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 내용이라, 이게 나중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되고, 5가지 핵심 내용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쨌건 여러분,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뭘 얘기하냐? 반드시 이 나라에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 우익과 좌익,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통일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한 애들이 있었죠. 바로 지금은 결렬된 미소공동위원회잖아. 약속했으면 지키라 이거예요. 분명 우리나라에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지금 무기한 휴회하고 있냐? 빨리 결렬된 무기한 휴회 중인 이 미소공동위원회 어떻게 해라? 빨리 다시 열어라. 속개라는 건 빠르게 다시 열라는 거야. 열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5가지 다 소개하고서 좌익과 우익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개혁. 아까 쌤이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은 농민이고요.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다. 왜?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소작농 비율만 거의 80%가 넘었고요. 자영농 비율이 14% 정도고 그 중에서 지주들의 비율은 5%가 채 안 돼요. 근데 5%도 안 되는 지주들이 전체 땅의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극단적인 토지 불균형 상태였어. 어떻게 해야 돼? 농민들에게, 이 소작농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를 줘서 자영농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 원칙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갈등은 어디서 나온다? 원칙에서 나온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토지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좌익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니까 무상몰수, 지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가져온 다음에 농민들에게도 무상분배, 물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경작권을. 그에 반해 우리 우익,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익 계산은 북한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하죠? 지주들에게 땅을 갖고 올 때는 돈을 주고 사오는 유상매입. 유상몰수가 아닙니다. 돈 주고 어떻게 몰수를 해? 유상매입이죠. 그리고 농민들에게 줄 때도 재산이니까 공짜로 줄 수 없죠. 유상분배.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야. 자, 어떻게?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걸 반반씩 섞자. 지주들에게 땅을 갖고 올 때는 우익들이 원하는 대로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국가가 사오겠다. 그리고 땅을 나눠줄 때는 좌익들이 원하는 대로 그 농민들은 가난하니까 무상분배. 이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걸 섞겠다라고 해서 좌익과 우익의 원칙을 섞은 유상매입과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를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굴 처리한다? 이 나라의 친일파를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의 근본 운영 원리가 되는 법이 필요하죠. 그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를 창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주장한 이 5가지 죄송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주장한 이 좌우합작 7원칙에 관해서 이제 내용 알아두시고요. 이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 좌우합작위원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는가 기본적 개념과 함께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내걸은 좌우합작 7원칙의 주요 내용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2가지,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줄 것이며 이 통일된 정부 수립을 도와주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빨리 열어라 라고 하는 여기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승만이 이레귤러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이때는 좌나 우나 통일정부 수립이 기본 디폴트 값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여기에는 통일정부 수립과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는 찬성을 합니다. 단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겠죠. 짬짜면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싫어하는 친구도 분명 있습니다. 난 짜장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짬뽕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야 1인 1닭이지 뭔 놈의 반반이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좌익과 우익은 모두 토지개혁에 반대합니다. 일단 좌익은 뭐가 마음에 안 들까? 그죠? 왜 지주들의 땅을
뺏어도 모자랄 판에 왜 돈 주고 사냐 이거지. 좌익은 유상 매입이 마음에 안 들어. 우익은요? 아니 왜 국가가 이 정당한 재산을 공짜로 나눠주냐. 돈을 받고 팔아야지. 우익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무상분배. 그러니까 좌익은 유상 매입에 반대하는 거고 우익은 무상분배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친일파 처단, 이건 다 찬성하지 않을까요?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일단 좌익은 찬성합니다. 근데 우익은 여기서 애매해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좌익과 우익이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의 결과를 놓고서 격렬한 이념 대립을 할 때 친일파들이 본인을 반공투사로 위장해서 이 우익에 흡수됐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우익에 흡수돼서 반공투사 위장했잖아. 얘들이 아무리 우익이다, 반공투사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얘들의 본질은 친일파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처벌하자는 거에 동의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대놓고 나 친일파인데 나 벌하지 마, 이러는 말이 안 되잖아. 명분을 내세웁니다. 지금은 너무 이르다.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이 가짜 우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법기구, 이거 같은 경우는 좌익이 반대하고 우익이 찬성해요. 왜냐면 우익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한 건데 좌익은 뭐하러 새로운 기구를 만드냐. 이미 북한에 뭐가 있지 않냐? 인민위원회가 있지 않냐? 그 인민위원회랑 우리 같이 법을 만들자라고 인민위원회와 협조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좌익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거죠. 근데 우익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인민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자라는 거에 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된 좌우합작위원회가 야심차게 좌익과 우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이 좌우합작 실현칙 어떻습니까? 네, 좌익과 우익 모두에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둘 다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부당했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 왼쪽 아래 좌우합작 실현칙의 전문, 원문과 여기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익과 우익에 참여 안 했으니까 힘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초반에 좌우합작위원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합니다. 왜냐? 좌익과 우익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누가 그들과 함께했냐? 누가 그들을 도와줬냐?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군이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줍니다.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거야. 갑자기 미국이 착해졌나? 역시 미국은 좋은 나라였어. 캡틴 아메리카 내가 좋아했지.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시나리오를 설명드릴게요. 미국은 어떤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었냐? 지금 좌우합작위원회가 추구하는 게 뭐죠? 그죠? 좌랑 우를 아우른 이 나라의 통일된 국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좌익과 우익이 바라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좌익과 우익을 합친 온전한 통일국가 한 마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봐봐, 미국이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좌우합작위원회의 주도로 이 나라의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이 통일된 국가는 본인들이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미국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죠? 굉장히 미국을 따를 거란 말이지. 이렇게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면 굉장히 미국을 따르는, 한반도 전체에 미국을 따르는 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도와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미국은 좌우합작위원회에 그만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거야. 좌우합작위원회를 도와주면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이 나라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야. 그럼 뭘 보고 이런 기대를 했느냐?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여운형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운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CIA가. 보면은 김일성, 박헌영, 이승만, 김구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너무 양극단에 치우쳐져 있어서 좀 위험한 사람들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온건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여운형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말이 통한다. 그래서 미국은 초창기에 굉장히 여운형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여운형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요. 이거 여운형이 구글에 여운형 검색해봐. 되게 몸도 좋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여운형이 대한민국 체육연맹 초대 회장입니다. 이 사람 키가 그 당시에 180이 넘었어요. 그 시대에 180이 넘었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한 키야. 그 맨날 미국 애들이랑 막 농구도 같이 하고 막 엄청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고 영어도 능통하고 성격도 좋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여운형을 평한 동시대 사람들의 평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잘생겼다는 표현입니다. 총독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총독부의 그 일하는 관리 그 사람이 여운형을 보고서
내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운형이랑 결혼을 했을 건데 불행하게도 난 남자로 태어났다. 왜 내가 남자지? 이러고 막 해요. 그 남자의 성 정체성마저 그것도 일본인의 조선인을 바라보는 일본 남자, 조선 남자를 바라보는 식민지 조선 남자를 바라보는 일본 남자의 성 정체성을 위협할 정도로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 보고 이게 잘생긴 거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 구글에 나와 있는 여운형 사진은 노년기 60살이 넘은 사진이야. 그 당시 60살이 넘었다는 건 오늘날의 거의 90세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외모랑 스트핏이랑. 그리고 미군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닙니다. 당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해방된 나라의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어울리냐 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1위가 여운형이었어요. 여운형 20%가 넘어 25%인가?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2등 12%, 김구가 1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군정은 여운형을 믿고 서포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운형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고 있어. 미국은 굉장히 손익 계산에 밝고 냉정할 땐 한없이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미국이 여운형과 좌우합작위원회를 도와주는 건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미군이 도와줄 때 무언가 그럴싸한 결과, 성과, 통일된 국가 수립에 대한 뭔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좌우합작위원회랑 여운형을 손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운형이 이 미군정이 지원할 때 좌익과 우익의 대표들 김일성, 박헌영, 이승만, 김구 찾아다니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을 엄청 합니다.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이 시간,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결정적 골든타임이다. 지금 뭔가 우리가 화합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 하고 막 했지만 좌익과 우익 정치인 중에 그 누구도 좌우합작위원회에 힘을 보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나타낸 만평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좌우합작 풍자 만평인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좌우합작이야. 좌우합작. 보니까 이제 중도좌파 여운형 김규식이 힘을 합치려고 하는데 극좌랑 극우가 뒤에서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그만큼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야. 단순히 참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운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얘들아 싸우지 마 라고 양극단의 화합을 양극단의 조화랑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기 딱 좋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좌익과 우익은 여운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운형이 지금 미군의 지원을 받고 만드는 나라네.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거든. 근데 여운형이 싫거든. 인기도 많고 질투도 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운형을 싫어하지만 여운형에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누가 여운형을 포함한 좌우합작위원회 밀어주고 있죠? 네. 미군정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미군정이. 네, 사소한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 관심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중도파인데 왜 김규식은 잘 안 밀어주고 여운형을 밀어줘요? 이게 정말 개인적인 얘기지만 김규식은 굉장히 성격이 좀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시니컬한 성격이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 사람은 조금 우리랑 안 맞는다라고 했던 것도 있다고 해. 친화력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워낙 외교 활동을 오래 하시고 험악한 세월을 사셔서 좀 기본적으로 좀 되게 냉철한, 좀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여운형의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미국이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미국의 방침이 변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를 서포터해서 이 나라의 좌와 우가 하나가 된 온전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우리 미국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냉전이 심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원 오브 원이죠. 우리한테 한반도가 모든 곳이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냉전의 대립구도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냉전, 좌익과 우익의 이 진영의 대립구도 속에서 한반도는 그냥 변방의 일부분, 원 오브 댐입니다. 이 좌익과 우익의 이런 냉전의 주 무대는 유럽이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에 잘 퍼질까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렇죠. 못 사는 나라. 정확히 말하면 빈부격차가 크고 구성원들이 못 살며 사회의 불만이 많은 나라에 공산주의가 더 빠르게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얘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수원외고는 공산주의로 돌아간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겠다. 니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다 갖고 와. 이거 다 판 다음에 n분의 1에서 나눠 가질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동의할 거예요? 뭔 소리야, 내 소중한 아이패드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이 삶이 안정돼 있고 여러분의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겠지만 거지예요. 완전 망했어. 인생에 꿈도 희망도 없어. 그러면 이런 n분의 1 당연히 찬성할 거란 말이죠. 이대로 하느니 n분의 1 하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못 살고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 구성원들의 불만이 많은 나라에 많이 퍼진다. 그럼 왜 유럽이냐? 2차 세계대전 주요 무대가 유럽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때 이 초토화된 유럽을 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야.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그리스, 터키, 막 동유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점점 서유럽까지 동유럽을 소련과 가까운 동유럽의 공산주의 이념을 쫙 퍼뜨린 다음에 점점 이 서유럽까지 샥샥샥 다가오고 있는 거야. 이때 이제 미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헨리 트루먼. 트럼프 아닙니다. 트루먼인데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원자폭탄 리틀보이라 불렀어요. 원자폭탄을. 그게 딱 개발됐을 때 카카 리틀보이가 개발됐습니다 라고 이제 밑에 있는 과학자들이 말을 한 거죠. 근데 누구도 이걸 함부로 쏘자고 말을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아니까.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머리로 대충 이론 계산한테도 정확히 몰라. 터트려 본 적이 없잖아. 이론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근데 실제로 써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트루먼이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내가 책임지겠다.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10발이고 100발이고 갈겨라 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7년에 독트린, 선언을 합니다.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건 트루먼의 발표, 트루먼의 선언이라는 거야. 트루먼의 정책, 트루먼의 선언이라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부터 우리 미국은 이 우익,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 이 우익 진영의 리더로서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저 공산주의 세력이 세력을 뻗치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 미국은 이 우익 진영의 대표로서 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떤 나라라도 공산주의랑 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우익 진영의 대표로서 좌익 공산주의 진영과의 정면 승부를 선언한 게 바로 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당연히 소련의 반응은 뭐야 이 미친 새끼들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 냉전이 심화돼요. 그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왠지 알아요? 어쨌건 비록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었지만 어쨌건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싸운 연합군 동지였잖아. 그러니까 약간 눈치 보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 냉전이 심화되는 거예요. 여기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적어놨고요. 여기 트루먼, 이 사람이 트루먼입니다. 이 사람의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이야. 이게 트루먼 독트린 발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는 자유주의 진영을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좌우합작위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야. 이제 뭐예요? 그 전까지는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서 좌우가 하나 대 한 마리를 만들고 이걸 먹겠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야? 좌익 좋아 싫어? 싫어. 이게 바뀌는 거야. 좌익이 포함된 한 마리를 먹느니 좌익을 빼버리고 좌익이 없는 순수하게 우익으로 구성된 반마리를 먹겠다 라는 걸로 방향이 변한 겁니다. 그죠? 그럼 더 이상 좌우합작위원회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여운형이랑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변화를 누가 제일 먼저 캐치했냐? 여운형을 싫어하던 이 극좌 극우들이 이걸 주목한 거예요. 뭐야?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미국이 여운형을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은데 더 이상 미국이 여운형을 지켜줄 것 같지 않은데 좋아. 미국이 여운형을 버렸구나. 이제 우리가 여운형을 건드려도 미국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때부터 트루먼 독트린 이후부터 여운형은 엄청난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무려 13번의 암살 위협을 당해요. 12번까지 살아남았지만 마지막 13번째에 결국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운형이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깨서 새벽에 깨가지고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뒤가에서 펑 하고 뭐가 터지는 거야. 침대에 시한폭탄이 설치돼 있던 거예요. 그때 아마 깨서 화장실 가지 않았다면 침대에서 폭파당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차를 끌고 가다가 누가 차 앞에 확 껴드는 거야. 끼 멈추겠죠? 그리고 이제 문 내린 다음에 괜찮으세요? 했는데 그 껴든 사람이 암살자였던 거야. 그대로 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운형 선생은 결국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애초에 본국의 방침도 변했고
그나마 자기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던 여운형도 암살당했어. 더 이상 자화합작위원회랑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자화합작위원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좌우가 포함된 한 마리를 먹느니 우익만 포함된 반마리를 먹겠다. 이런 방향으로, 즉 우익만 포함된, 우리를 따르는 우익만 구성된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는 걸로 미국의 방향이 변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그렇죠. 리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이 이승만을 파트너로 택하고 이때부터 이승만을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도와준 게 아니야.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좌합작위원회가 실패하는 게 미국의 책임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도와줄 때 좌우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있죠. 그나마 미국이 도와주던 골든타임 때 좌익과 우익 그 누구도 여기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 헷갈릴 만한 문장이 다른 가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김구는 좌합작위원회를 지지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네, 정확히 말하면 말로만 지지한 거야. 말로만 찬성이다, 지지한다 그랬고 실제로 좌합작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좌우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틀린 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좌우합작위원회가 실패하고요. 한 번 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 우리 1차 미소공동위원회 기억나죠?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 이후 좌익과 우익의 대립 갈등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잖아. 그때는 뭐 가지고 싸웠어요? 이 나라의 정부를 만들 건데, 통일 정부를 만들 건데 그 통일 정부에 어디까지 참여시킬 거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가 결렬되고 무기한 휴위되고 정읍발언 나오고 좌우합작위원회 나왔죠. 그리고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실패한 이후 다시 한번 2차 미소공동회의가 열리는데 또 똑같은 걸로 싸워. 해결이 안 돼. 그래, 이 나라의 통일된 약속한 대로, 야, 우리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에서 약속했잖아. 약속한 대로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주긴 할 거야. 근데 그 정부에 어디까지 참여시킬 건데? 그 통일된 정부 참여 범위를 놓고 또 1차랑 똑같은 주제로 싸우는 거야. 이번에도 소련은 삼국 외상회의에 찬성하는 단체만, 미국은 all everybody 다 참여시키자 라고 해서 똑같은 원인으로 싸우고 결국에 결렬됩니다. 해결될 리가 없죠. 지금은 냉전도 심해졌는데. 자, 그리고 미국은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손을 떼고요. 미국은 한반도 문제 손을 떼고 우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어디 넘기냐?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어디요? 네, 국제연합 유엔에 넘기게 돼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건 국제연맹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유엔은 한반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총회를 엽니다. 유엔 총회. 여기서는 굉장히 심플한 해결책을 내요. 야, 그거 뭐하러 고민하고 갈등해? 그냥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뭐에 따른 선거? 그렇죠.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엔은 국제기구잖아요. 이 국제기구는 그들이 말한 걸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 총회에서 이 나라 한반도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열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시한 대로 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제대로 공정하게 시행되는지 이 선거 과정을 관리, 감독, 감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우리 유엔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보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유엔이 보내는 이런 유엔이 보내는 선거관리위원들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그게 방금 내가 말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유엔 총회 결의문. 한국 국민 중에 대표를 선출하고 한국의 독립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쳤네요. 네, 지금 4교시가 끝났네요. 네. 자, 뭘 설치한다고? 유엔이 보낸 선거관리위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걸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감독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겠다. 땅땅땅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대로 문제 해결되냐? 아닙니다. 인구 비례라. 얘들아, 인구 비례라는 건 어떤 쪽이 유리합니까? 인구가 당연히 많은 지역이 유리하겠죠. 당시 북한 인구 880만, 남한 인구 1600만. 남한이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한은 평지가 많고 북한은 화락지방이잖아. 이건 어디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야? 그래, 남한과 미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식입니다. 애초에 이런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 방식을 유엔에게 제안한 게 미국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유엔은 미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기구죠. 당연히 이건 누구에게 굉장히 불리합니까? 인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북한과 소련에게 불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북한과 소련이 우리는 거부한다 라고 해서
이 유엔이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 선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보냈다겠죠. 남북한 모두한테. 남한에서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남한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엔이 남북한에 보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남한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들어갔지만 북한에서는 아예 상륙도 못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데 북한이 항공을 닫아버려. 그리고 더 이상 접근하면 격추한다. 돌아가라. 이래서 한국 임시위원단은 남한에만 들어가고 북한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분명히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남북한 모두에게 열라고 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보냈는데 남한만 오케이하고 북한이 노했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번에도 유엔은 심플한 해결책을 냅니다. 하기 싫다는 애들 내비두고 하겠다는 애들만 데리고 하자. 이게 바로 그러니까 북한과 소련이 이 유엔 총회의 결정을 거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소총회 결정 사항이에요. 유엔 총회랑 소총회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엔 총회랑 소총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유엔이 보낸 선거관리위원인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 감독하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 거기서만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와서 그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 감독하에 선거 가능한 지역이 어디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남한밖에 없어. 즉 이 말은 뭔 말하는 거야? 그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열라는 거예요. 그 유엔은 본인들이 말한 걸 지킨다고 했죠. 아예 날짜까지 정해놔. 이 유엔 소총회가 열 때가 47년입니다. 1년 뒤 몇 년이요? 48년. 48년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우리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감독하에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땅땅땅. 이제 완전 뭐야? 결정이 난 겁니다. 단독 선거를 하라는 건 단독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단이 공식화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한 유엔 총회와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결의한 유엔 소총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50총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제주 4.3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주의하세요. 50총선거 열리기 전이에요, 후에요? 네, 아직 50총선거 안 열렸어. 48년 5월 10일 날 선거 열겠다고 공지를 띄운 거고 그 공지에 반대한 거야. 우리는 5월 10일 날 열릴 그 50총선거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거 열리기 전에 반대를 한 거야. 일단 얘들아,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할 거니까 일단은 50총선거에 열리기 전에 50총선거 유엔에서 50총선거 결정을 하고 그 50총선거가 열리기 전에 그 50총선거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제주 4.3 사건 한 달 전쯤이네요. 50총선거 열리기 전 한 달 전쯤 이런 5월 10일 날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50총선거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움직이냐? 이제 드디어 김구가 움직입니다. 누구랑? 김규식과 자화합작위원회에서 영훈형과 함께 했던 그 중도 우파 김규식 그와 김구가 모입니다. 우리 이 조합 어디서 또 봤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5차 개헌 주석 부주석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다시 한번 모인 거죠. 그리고 김구가 주도한 거야. 그래서 우리 남한의 정치인과 북한의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협상을 하자.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단독 정부는 안 된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우리 반드시 뭘 만들어야 한다? 통일 정부,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아래 남북 협상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김구가 이봐봐. 결국 남한 대표로서 어디로 가서 북한으로 가서 북한 대표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죠. 이미 유엔에서 5월 10일 날 선거 열겠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소리 뒤집냐. 가지 마라. 이욕만 당할 거고 욕만 다 가지러 먹을 거다 했을 때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김구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남북협상을 떠나기 전 김구가 신문에 기고한 이 한 편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울립니다. 제목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입니다. 읍고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갑니다. 북한으로 가요. 가서 북한 대표 만납니다. 북한 대표 누구? 김일성. 그리고 누가 나와요? 김두봉. 이 사람 어디서 들어봤죠? 네,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산하부대인 조선의용대가 갈라질 때 임시정부로 합류하자는 사람들은 김원봉과 함께 충칭으로 왔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합류하자는 사람들은 김두봉과 함께 화북지방 연안으로 가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됐죠. 그 조선 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을 이끌던 사람이 김두봉이야. 이제 해방 이후에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여해서 공산당의 승리를 도와준 이후 북한으로 돌아와서 북한 인민군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남한 대표로서 김규식.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가요. 이때 김규식과 함께 갔던 또 대표적인 사람이 김원봉, 노덕술에게 수모를 당했던. 그리고 이때 이제 김원봉이 돌아가서 이 남북협상으로 북한에 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있던 거야. 그리고 이제 6.25 때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홍명회라는 사람 아세요?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소설가 벽조 홍명이. 이 사람도 이때 남북협상할 때 남한 대표로 함께 갔다가 안 돌아와. 그래서 임꺽정 소설이 완결이 안 나 있어요. 약간 이거 연재 중단 사유 레전드 아닙니까? 작가님이 월북해서 이 소설은 연재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홍명이가 쓴 임꺽정은 결말이 안 나와 있어요. 연재가 중단돼 있어. 자, 여기서 어떤 내용 하죠? 김구가 김일성한테 뭐라 그래? 우린 절대로 단독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반드시 뭘 만들자?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듣고 김일성이 뭐라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생님 근데 이미 김일성은 1차 공동위원회가 열릴 때 자기 동지들을 모아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민주개혁, 토지개혁 해서 이미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럼 반대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김일성은 이때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찬성해요. 단 조건을 겁니다. 남한에서 먼저 단독선거 안 하고 단독 정부를 안 만들면 우리도 끝까지 통일을 위해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제야말로 통일의 실마리가 보이는구나. 이래서 더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단독선거, 단독정부 안 만들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게 된다면 굳이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 내보내자. 그리고 이 양쪽 군대가 나가더라도 동족 상잔이 비극은 내전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성공해요? 실패해요? 네, 실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단독 선거를 하지 않겠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김구 선생님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지만 UN 입장에서는 그냥 아시아 사람 1위예요. 근데 이제 김구가 와서 우리 남북협상했다.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단독선거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빨리 UN에서 결정한 50총 선거 취소해라. 하면 UN이 오 축하드립니다. 취소할게요 해요? 안 한단 말이야. 이거 무슨 수로 막아 김구가 이때. 그러니까 절대로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야. 김일성이 그걸 알아 얘들아. 왜 김일성이 단독선거 이거 안 하고 통일 만들겠다 얘기했냐? 이용한 겁니다. 알고 있어 김일성은 무슨 수를 써도 이 5월 10일 날 유엔의 결정으로 예정된 이 단독선거를 막을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남한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건 건 거야. 아니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조건으로 거느냐? 그래야 피에자코프프레라고 명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명분? 북한 건국의 명분.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아 마음 아프다.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독선거 안 하고 우리 북한은 통일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독선거 안 하고 단독정부 안 만들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이 싸가지 없는 미국의 앞제비 남한 놈들이 먼저 선거하고 먼저 국가를 만드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국가를 만든다 라고 한 거고, 나중에 전쟁할 때도 니네가 먼저 약속 어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통일을 위해 전쟁한다 라고 6.25 때도 써먹었어요. 나쁜 거죠. 진짜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자, 다만 여러분 참 김구 선생님의 인생은 참 그런 게 돌아오신 다음에 결국 50총 선거가 열리는 걸 보세요. 참여하진 않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지만 50총 선거가 열리는 걸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9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연사하신 게 아닙니다. 암살당하십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손에 의해서도 아닌 해방된 나라에서 같은 동포의 손에 암살당하십니다. 왜?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거야. 이 새끼 어디 남한 대표가 말이야. 아이씨 북한 대표를 만나고 아이 빨갱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육군 소위 안도희, 극우 테러리스트 안도희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십니다. 돌아가시던 김구 선생님의 유품에는 윤봉길 의사랑 바꾼 시계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더 불행한 건 김규식입니다. 왜? 김구 선생님은 그래도 6.25 전쟁은 보지 않고 돌아가셨잖아. 김규식은 그 이후에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한 번은 김규식도 그래. 김규식은 일제강점기 뭘 위해 싸웠죠? 해방을 위해 싸웠죠. 파리강화 회의에 신한청년당의 대표로서 파견되기도 하고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방을 위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싸웠어. 그리고 해방된 나라에서는 분단을 막고 통일국가를 만들겠다고 여운형과 자화합작위원회 그리고 김구랑 남북협상했지만 결국 본인의 파트는 어떻게 됐죠? 여운형 사망, 김구도 사망, 홀로 남은 거야. 그리고 50년 6월 25일까지 살아계십니다. 뭘 보시는 거죠? 6.25가 터지는 걸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 중에 북한군에게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만 김일성이 예상 못한 거는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른 나라죠? 네, 이 유엔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유엔에서 이런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보낸 선거관리위원인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던 이 남한 지역에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야말로 우리 유엔이 보낸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 아래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유엔이 누굴 도와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2시간 동안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리고 이런 노력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1년의 사건들을 쭉 중요한 자료들과 살펴봤습니다. 여기 남북협상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뒤에 제가 좀 더 보충 자료들도 실어놨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여기 빈칸 채우기 문제도 풀어보시고 수능 모의고사 하는 검에서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가 선생님이 문제도 실어놨으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